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 한가운데입니다. 오늘도 외교분야 전문가 구정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정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걸린 감기가 여전히 그래가지고 목소리 아주 탁한데 더 탁합니다, 지금. 네. 청취자분들도 좀 죄송하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미 FTA 1부를 보내드렸어요. 오늘은 특집 2부 시간인데, 일단 지난 시간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한미 FTA가 한국 구려 외교의 결정적인 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 유명한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총동원된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뭐 벌써 검은머리 미국인이 상당수 등장을 했죠. 뭐 외교부가 통째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등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들의 활동이 한미 FTA를 최고의 어떤 굴욕 협상 이렇게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좀 이후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히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 한국이 어떤 굴욕적 협상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슬슬 궁금해지는데, 일단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지난 시간까지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주로 노무현 대통령, 예.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뤄진 협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사실상 검은머리 미국인의 주역이었죠. 김현종 씨. 네네. 그래서 이 후임으로 이제 김종훈 씨에게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종훈 씨의 이력 관련해서는 전편의 일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회의원 김종훈 씨가 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서부터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해 갔고 결국 마무리까지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FTA는 김종훈 씨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던 시기에 한층 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김종훈 씨의 개인의 의지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예. 미국에 와서 골프 차 운전한 다음에 그 대가로 넘겨줬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아닌가요? 바로 그렇죠. 다들 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이제 한국에 1998년에 한미 양자 투자협정 이걸 제안할 때부터 하나의 선결 조건으로 스크린 커터 문제를 제기를 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네, 미국이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FTA를 추진을 하면서 4대 선결 조건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커터 축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의약품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아까가 아니죠. 일부에 말씀드렸던 의약품 문제 그리고 자동차 분야, 쇠고기 분야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분야에서 미국의 어떤 양보를 좀 해라 미국에다가 이렇게 관련 이익을 미국에 양보하라 이렇게 좀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쇠고기 문제가 정권 초반기부터 불거졌던 이유가 바로 이 4대 선결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다가 나중에 밝혀졌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선결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이 사실만 봐도 한미 외교의 현주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나 불평등한 외교 협정이냐. 아니 대등한 국가가 앉아서 외교 협정을 개방 협정 FTA를 추진을 하는데 미국이 한국에다가 선결 조건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협상 진행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도대체 협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저도 협상하는데 선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싫으면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걸 그때도 좀 떠올려 보면 2008년 저도 촛불을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황당하죠. 선결 조건을 들어준 다음에 협상한 나라가 전 세계 이 지구촌에 어디 있을까? 좀 화가 나는데 어찌되었건 이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던 것이 김현정이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관철한 사람이 바로 김종훈 비슷한 사람 이름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고 이런 사람이고 둘 다 공통점 검은머리 미국인. 하지만 이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정에는 뼛속까지 친미친 일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의지가 4대 선결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격 수입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바로 드러나면서 한미 FTA가 굴욕 외교의 결정판에 서막을 알리는 그런 과정이었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되돌아보면 이 쇠고기 문제가 극명하게 좀 이슈가 됐던 이유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스크린 커터 축소 문제가 좀 제기가 됐을 때 그렇죠. 그때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면 그 경쟁 관계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가 과연 경쟁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자본의 투자를 받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굉장히 영세한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국 영화, 제작 환경 자체가 과연 이것이 이제 같은 무대에서 스크린 커터가라는 거 없는 조건에서 과연 경쟁이나 되겠냐. 그렇죠. 이제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제기가 되면서 그 영화인들이 이제 집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뭐 문화주권이라던가 다른 이면에 있는 그 이야기들도 좀 물론 제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좀 주되게는 이런 이제 경쟁 관계에 대한 대등한 경쟁이냐 이것이 바로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약간 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이 검역 주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거였죠. 그 당시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축산농가 미국 축산농가하고 한국 영세한 한국 축산농가가 물론 경쟁이 되겠냐 이런 논리도 한편에 있었습니다만 네. 그 주되게는 이 FTA를 체결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검역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좀 제기가 됐었고 실제로도 검역 주권이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럼 여기서 먼저 검역 주권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일단 검역 주권을 사전을 좀 찾아보면은 이제 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검역을 좀 보면은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이라던가 화물 그리고 승무원을 어떤 특정 지정 장소에서 일정 기간 유치하면서 검사, 소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본다면 검역 주권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이 한국이 상품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이걸 수입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지대로 이 검역을 하는 절차와 방법 같은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를 통해서 이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막아내는 조치도 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국민에 대한 안전 그리고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권의 하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8년 당시 촛불 집회에서 우리 한국 축산 농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막 들어오니까 우리 그 학교에서 밥 먹는 우리 급식도 있고 군대 간 아들 때문에 분노하시는 어머니들 많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왜 나왔냐면은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검사 방법이 제대로 없다. 우리나라가 이런 걸 포기한 거 아니냐. 그게 일례로 검역 주권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 들었던 구호가 뭐였는지 좀 떠올릴 것 같아요. 아니, 그 이미 마무리된 미국산 쇠고기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산 쇠고기야 맛있는 걸로 이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스스로 사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덩달아 한우 가격도 떨어져서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말이죠. 아무리 그 검역 주권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아니 최근엔 발병도 되지 않는 광우병 얘기를 꺼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게 이게 뭡니까? 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서 수출하는 고기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이거 미국산 쇠고기 안 먹어요? 괜한 얘기 꺼내서 또 괴담 유포시키지 말고 적당히들 하세요. 네, 청취자분인데요. 2008년에 불거졌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광우병 괴담이었다라는 의견이신데 최근에 또 광우병 발병도 없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당시부터 광우병 괴담 이런 얘기가 많았죠. 과연 뭐 광우병 실제로 발병하는 거냐? 미국 사람들 다 먹고 있는데. 내송송 구멍탕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그 지금도 물론 논란이 지금도 계속 인터넷 공간에서 일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청취자께서 이런 소식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2003년도에 지금 이제 광우병 발병 이후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그때 당시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죠. 그 소 내장이라든가 머리 부위 그리고 족 그러니까 이런 부위가 이제 광우병이 특정적으로 유발되는 그런 위험 부위다. 영어로 하면 전문 용어로 SR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특정 위험 물질 의심 부위가 전면적으로 수입이 금지됐었고 2008년도에 그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재개를 하면서도 이 부위는 사실상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는 품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수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 아 그래요? 아니 광우병 위험 물질을 강제 수출을 하고 있다 미국이. 예. 아무리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뭐 있으나 마나한 거라 치더라도 광우병 위험 부위는 우리나라 수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살코기만 수입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국내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업자들이 보통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몇 차례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이 미국 축산업체들이 이 살코기를 수입을 하려면 내장 같은 부위도 함께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 같은 걸 안 가져가면은 살코기도 안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끼워 팔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미국산 쇠고기가 뭐 우리가 뭐 슈퍼마트에서 사는 1+1 행사도 아니고 참 황당하네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갑이고 파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예.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갑을 관계에서. 그런데 왜 을이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한미 관계,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 사이의 거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쇠고기 수입하면 우리가 안 사면 그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상 이제 광우병 위험 물질은 쓰레기죠, 쓰레기. 그러니까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를 가져가라라고 강요를 하는데 이걸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국에 대한 굴종적인 행태가 완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지 않은 이상 굉장히 뿌리 있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힘 없어서 뭐 쓰레기를 1+1 행사로 가져오고 참. 근데 상식이 있다라면 수입업자들도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렇지 못하다 치더라도 네. 수입업자들은 그럼 변변을 어떤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아,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말이 꼬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인터뷰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2012년도 5월 13일자 한겨레 신문 인터뷰였는데 그 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업자들이 중소업자가 아니라 다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터뷰했던 분이 CJ 유명하죠. 그죠? 삼성 쪽 아니에요? 네, CJ 계열인데 이 CJ 프레시웨이라고 하는 유통 관계 회사입니다. 식자재 유통하는. 이때 이제 이 관계자가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수입한 이 대창, 그러니까 소 대창이죠. 내장 중에 수입한 대창이 미국 쪽 수출업체가 살코기를 수입하려면 부산물도 같이 하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CJ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제당, 한화, 대한제당 설탕? 네, 그리고 현대종합상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다 이게 재벌들이죠. 그렇죠. 이 대기업들이 들여온 이 SRM 광우병 위험 물질의 양이 이 2010년도부터 집계가 시작됐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 3월까지만 해도 23,350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럼 나도 먹었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더 이상 집계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게 관련 자료가 이 한번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은폐가 됐어요. 요즘 국정감사 하는데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예. 우리 국회의원분들 방송 들으시면 한번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되게 심각하네요. 우리나라는 또 좀 뭐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대기의 이런 먹거리 판매하는 데서 보면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예. 아니면 그분은 속일 의사가 없었지만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바뀌어서 오는 그렇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우 곱창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산 곱창을 파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괴담이냐? 괴담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한국에 23,000톤이 넘게 들어와 있는 조건. 물론 관계자들은 유통은 절대 시키지 않았다 막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역 주권이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우병 위험 물질이 강제적으로 지금 수입이 됐고 검역 당국이 과연 이를 알고도 은폐를 했을지 아니면 정말 검역 당국도 몰랐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선 식당에서 원산지가 잘못 표기돼서 판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정부에서 당시에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이 아니 결국에 원산지 관리 감독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소홀하다라는 거에 현실적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저는 정말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라면 스프 같은 라면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뭐 쇠고기 라면 같은 데 보면은 쇠고기 스프에 쇠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 거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것도 부위가 어딘지는 더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A 뿔뿔짜리 살코기를 갈아서 스프를 만드나? 설마 그러진 않을 거야. 당연히 그럴 리가 상식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고기를 갈아서 만드는 조미료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수입을 할 때부터 가공되는 각종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뒤바뀔 확률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죠, 이걸. 뭐 저희가 뭐 원산지를 일부러 속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 분들도 피해 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네. 왜냐면 중간업자가 그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뭐 제가 모든 장사하시는 분을 욕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일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그 광우병 문제는 끝난 게 아니네요. 여전히 진행 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검역 주권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검사하지 않으면 현재도 진행 중인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당국이 먼저 나서가지고 정부 당국이 나서서 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검역 주권 그러니까 다 밝힌 후에 검역 주권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먼저 조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시민단체라던가 어떤 국민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지 항상 이게 뒷북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지금 보면은 일본산 지금 어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불거지고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방사능 수치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이런 어패류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조건인데 1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금 일본 정부가 이걸 이미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총리가 바다에 가둬놓으면 물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런 조건에서 한국이 이 통관 절차를 계속 간소화하거나 이런 조건에서 이것을 정부가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괴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위험 물질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수입하는 것으로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완전히 포기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식품을 사 먹는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청취자분 전화 주셨는데 광우병 괴담을 유포한다. 이거 청취자분 요건 정확히 지금도 괴담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FTA 얘기만 나오면 황당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본론 들어가서 4대 선결 조건을 미국에게 주고 광우병 위험 물질을 강제 수입을 당하는 이런 굴욕적 외교의 중심에는 한미 FTA가 있다. 네. 한미 FTA 정말 까도 끝을 알 수 없는 굴욕의 절정판이네요. 완전히 굴욕양파입니다. 굴욕양파. 굴욕양파. 까면 계속 굴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더 까볼까요? 예. 이 김종은 본부장 시절에 진짜 황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국이 FTA 체결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그 이제 자동차 분야라던가 그렇죠. 전기전자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이익이 나니까 한번 우리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국책연구기관에 이거를 용역 의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만큼 이익이냐 연구 용역을 줘요. 근데 이게 손해가 나는 걸로 판결이 나는 겁니다. 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이명박 정권 당시입니다. 네.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국책연구기관 사실상 국책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이 기획재정부가 의뢰를 해요. 그 지금 현재 발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발효가 된 거죠. 그 과거에 그러니까 한미 FTA 말고 그 전에 발효되었던 FTA하고 한미 FTA가 향후에 발효됐을 때의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효과를 분석을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 15년 동안 기계, 전자, 전기 등 한 7개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미 무역 수지 적자가 무려 5억 91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5억 910만 달러. 네네. 원도 아니고 달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곱하기 1000 하면은 얼마입니까? 5천억 원이죠. 와우. 5천억 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오히려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적자가 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한국 정부가 이 FTA 체결 이후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흐를수록 계속 심해진다. 이런 이제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아예 이명박 정부가 묵살을 합니다. 아니 정부가 용역 주고 나온 보고서인데 왜 무시를 해요? 뭐야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마디로 그 정부가 자기가 이제 이걸 한마디로 그 FTA를 체결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그 줘놓고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폐기시켜가 버리고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상식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한국이 FTA, 한미 FTA를 추진하려던 근거가 완전히 그 무력화된 그렇죠.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효과가 수출 제조업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이익이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돈을 벌 것으로 예상했던 분야에서 오히려 적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적으로 수입 증대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득 볼 것이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뭐 협상 시초부터 이 수출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거의 뭐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이런 보고서 공개가 되면은 완전히 이 FTA 추진에 따른 경제 효과, 이때까지 정부가 주장했던 그런 경제 효과가 완전히 근거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완전히 은폐해버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은폐시킨 후에 협상을 오히려 더 강화했죠. 훨씬 더 속도를 내고 그러면서 이때 협상 대표가 바로 김종훈이라는 그 대표입니다. 그 김종훈 씨가 네네. 뭐 김현종 씨나 김종훈 씨나 뭐 쌍벽을 어쨌든 서로 누가 더 네. 잘났나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김현종 씨 후임 답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김종훈 씨 하면 한미 FTA 비준 날치기 직전까지도 재협상을 거듭했던 사람이 김종훈 씨가 통상교섭본부장 할 때 그 시절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재협상 같은 경우는 2007년도 6월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직 김현종 씨죠. 김현종 씨가 2007년도 8월에 이제 이임을 하게 되는데 직전에 있었던 협상입니다. 요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협상, 요게 좀 중요한데 이때가 이제 김종훈 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이때 이제 김종훈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재협상은 절대로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공언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내에서 재협상 요구 굉장히 빗발쳤다. 맞아요. 거죠. 그 뭐 ISD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교섭본부에서 재협상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점 하나 획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 앞으로. 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합니다. 재협상은 없다. 그러면서 김종훈 씨가 나중에 재협상을 2번이나 더 진행을 하고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네, 이런 사례도 있었죠. 아니 재협상 없다던 김종훈 씨가 재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요구가 아니라 미국이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를 했죠. 세 차례 모두. 그러면 그러면서, 예.
재협상을 요구했던 미국의 의도는 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너무 좀 뻔한 것이 한국이 자꾸 자기가 제조업 분야에서 이익이 난다고 자꾸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을 하니까 미국 국내 여론이 한국이 이 분야에서 무조건 이익이라는데 그럼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아니 협상 잘못한 거 아니냐 니네 지금. 그렇죠.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그 분야를 콕콕콕 찍어가지고 재협상을 시작을 해요. 굉장히 황당해요. 근데 우리 그거 뻥이었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서는 이게 다 뻥이었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재협상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섬유, 환경, 자동차, 쇠고기 분야 이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여기는 우리가 무조건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그 제조업 분야 플러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익이 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를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재협상을 시작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여기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방을 했다니까 미국 쪽에서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재협상을 바로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요구를 하자마자 김종훈 씨가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이 사람이 그냥 넙죽 재협상을 시작을 하고 바로 또 그 한국에 훨씬 불리한 내용으로 협정 내용을 다 고치게 되는. 점 하나 고친 게 아니라 문장을 바꿨구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언론의 이 평가 굉장히 좀 황당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놀라운 양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당시의 재협상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쉽게 내줄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을 맞춘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이익을 얻고 나머지 분야에서 이익을 포기했다. 뭐 이렇게 된 게 이제 하나의 명분이었는데 미국 언론이 보기에 그 이익이 되는 분야도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양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고마워하는 그런 평가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가까다 보면 미국 언론들이 더 정확해요. 네, 한국이 그렇죠. 놀라운 양보를 했다라고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작년에 타임즈를 장식했죠. 독재자의 딸. 네. 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다른 외신들은 보도해 주는데 참네. 씁쓸합니다. 결국은 이 김종훈 씨가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정권이 자랑했던 한국의 FTA 이익이 모두 사라졌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근데 미국에서 주장해서 재협상한 거고 우리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했던 거는 IS 독소 조항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협상해야 된다. 요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FTA를 찬성했던 분들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서 들어서서 민주당이나 이래서 FTA 반대한 거잖아요. 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런 독소조항 문제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명박은 그거 없이 그냥 받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재협상을 요구를 국내 시민단체들이 재협상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3번이나 재협상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ISD 얘기하니까 올해 뉴스에 잠깐 보도됐었는데 그 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 제소한다고 네. 맥컬린가요? 네, 맥커리도 그랬고 그 론스타에서도 이 ISD 조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한국 정부에 소송 건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었죠. 그 ISD 얘기 나서 잠깐 ISD 네. 독소 조항이 어쨌든 미국의 자본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협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제 재판소가 싸우는데 거기 뭐 대부분이 미국 사람이라면서요. 미국 사람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그 하나의 기업이,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죠. 외국 기업이 국내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 그러니까 이익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영업이익이 100만 원 정도 내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국 이 정치 환경 때문에 올해 이익을 내가 20만 원밖에 못 올렸다. 그러면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침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만 하면 이게 소송을 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기업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이 주체 당사자가 정부라는 거죠. 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이 소송이 국내 법원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제 재판소에서 제3자에 의해서 판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심이라면서요.
그렇죠.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그 얘기 예전에 막 그러면서 캐나다 우체국 택배 네. 이게 결국은 미국 기업인가요? IS 제소에서 그 택배가 멈춰가니까 막말로. 그렇죠. 그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신 업무가 이제 국영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최신이라는 걸 편지 주고받고 기본적인 통신 수단이기 때문에 이 상단 오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영 기업이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렇죠. 다 이제 뭐 이럴 때 그러니까, 페덱스라든가 뭐 이런 유명하지 않습니까? CF도 나오는 페덱스. 네. 네, 내일 막 도착한다고 나오고 막 이런 뻥치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 기업이 운영을 하니까 싸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소를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ISD라는 조항 때문에 국내의 모든 공공기업이라든가 공공정책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한 그런 이제 정책이 바로 이 ISD 조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FTA에서 이러한 ISD 우리 국민에게 불리한 거는 하나도 재협상이 안 되고 미국에게 불리한 것만 다 재협상 되면서 결국은 미국에게 유리한 FTA 협상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날치기 할 때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체류가스 터지고 김선동 의원께서 네.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과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런 이 FTA 과정에서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아주 촘촘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주 굴욕적인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오고 있다. 네. 맞죠? 그렇죠.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TA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FTA 협상 과정을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로 좀 통과가 됐고 그 최초에 이제 김현종 씨의 바람대로 그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식의 완전히 법제도가 이식이 됐다. 좀 이렇게 볼 수 미국식 있고, 법제도가 네, 미국식 법제도가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2011년도 11월 달에 한국이 이제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치기 통과 이후에 2012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한 넉 달간에 걸쳐서 한국 법제도가 다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협상 내용에 맞게 한미 FTA 조항에 맞게 국내 법규를 다 이 개정을 하게 되는데 57건을 개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 3개월 만에. 근데 미국이 개정을 한 것은 고작 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인데 그 굉장히 그 개정된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검역 주권 말했는데 FTA가 통과되면서 사법 주권도 포기했다란 말이 있어요. 그죠? 네. 그 결과가 바로 이 57대 8 숫자만 놓고만 봐도 사법 주권이 무너진 거다. 그래서 미국식 법 제도가 한국으로 이식되었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숫자가 좀 의미하는 게 상징적인데 만약에 대등한 협정이었다. 그럼 과연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겠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협상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여기 이제 이면에 좀 드러나 있는데 뭐였냐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이 입법권 있지 않습니까? 입법.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입법하는 권한 그리고 사법권. 그러니까 이제 판결과 관련된 거 이런 권리까지
완전히 침해했던 그런 사례가 몇 번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래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2007년도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집권 여당이었는데 네네. 그 최재천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뭐였냐면 미국 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측이 지난 협상 때 지적재산권 단속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예, 단속과 관련된 양형 기준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우리 측에 권유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양형 기준이 재판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형을 뭐 이렇게 감해준다 이거 아닌가요? 양형 기준. 그러니까 이제 형을 양적으로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얼마나 처벌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양형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양형 기준을 한국에 만들려고 권유를 하고 이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협상 대상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듯이 한국 공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검은머리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은머리 미국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만들고 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양형 기준을 책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허술하고 미국의 이익을 여기에서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말이 권유지 사실상 지침을 준 것이나 저는 다름없다. 이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 FTA 협상 과정이 굉장히 그 정부가 비밀리에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회도 알 수 없는 국회가 사후에 보고되고 최종 비준만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로 만들었고 몇백 장 줬다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국민들에게 다 온전하게 공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 영문도 나중에 이제 번역 잘못해가지고 막 그거 다 본 사람이 이정희 지금 통합진보당 대표하고 뭐 예. 이혜영 교수? 네, 그러니까 단 2명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예. 정동영 당시 그 의원? 예, 의원도 이거를 정말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실제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 법조문을 다 본 사람이 없다는 국내에 단 2명이다, 단 2명. 아 참 쪽팔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협상이 계속 추진이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조건에서 이제 양형 기준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1차적인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회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국회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강요한 내용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국내의 심각한 입법 주권을 침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적인 그 양형 권한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벌할 것이냐 이런 권한은 당연히 사법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미국의 어떤 그 밀실 협상의 과정에서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심각한 주권 침해 사태라서 국정감사 때 엄청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FTA 전문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만들라고 하는 거는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만들 거 내용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도 없는데 외교통상부 그 김종훈한테 야 내용이 뭐야? 직접 물어본 다음에 이러저러합니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래 알겠네 하고 사법법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김종훈이나 미국이 원한 대로 양형 기준,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을 다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법을 제안을 하는 거죠. 행정부가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완전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날치기 통과하고 완전 진짜 입법주권 뭐 사법주권 모든 게 완전히 깡그리 유린된 셈이라 볼 수 있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후에 협상을 계속 이어갔던 이명박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갔던 셈이죠. 저희가 이제 외교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 얘기를 나누는데, 이럴 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보수 단체 할아버지 할배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이런 데서 데모 안 하고 진짜 와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뭐 새눈을 닮은 국회의원들 정말 제가 가진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정말 이렇게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의 뇌구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혹시 광우병 걸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단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 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마지막 그 3차 재협상이 벌어진 시점이 2010년도였는데 네. 2010년도 12월 6일자, 그러니까 5일에 12월 5일 날 그 마지막 3차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 다음 날 이제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협상 과정이라는 내용을 평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어떤 게 나오냐면 한미 FTA가 이제 당시에 그 무조건 이익이라고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도 그렇고 언론들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심지어 지하철 광고도 했어요. 그렇죠. 한국이 뭐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음. 소비자들은 정말 가격들을 다 낮은 가격에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세 차례 재협상 과정에서 계속 이 한국의 국익이 그 한국 협상 결과 손해가 명백해지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과정이 명백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맹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아니 동맹 때문이라니 참 한미 동맹과 이익을 바꾼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익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동맹이 좋아도 아무데나 개나 소나 동맹 갖다 붙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중앙일보가 2010년도 12월 6일 날 보도를 한 이 기사인데요.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예. 중앙일보가 명확하게 평가를 해요. 당시 한미 FTA의 마지막 협상 결과에 대해서 더 주고 덜 받았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쾌하네. 미국에 더 주고 우리가 덜 받았다. 깔끔하게 평가를 했죠. 정확하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미국의 안보 도움이 절실한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건 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라고 이제 강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 한미 FTA 체결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지켰으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걸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쪽이 얼마의 이익을 봤다. 이런 거는 별로 뭐 누가 피해를 얼마가 있고 뭐 누가 더 잘 막았느냐 이런 식의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무조건 이익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3차 협상 결과가 발표되니까 우리가 손해인데 더 큰 동맹을 지켰고 동맹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손익 계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 주장. 그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같은 나라인가? 아니 갑자기 황당한 얘기가 떠오르네. WBC 야구. 네. 미국하고 일본 이겼다고 네. 무역에 손해든다고 이계진 전 한나라 그렇죠. 의원이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나 중앙일보 주장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장을 잘 이렇게 정리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그래서 주둔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니네 지켜줄게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 세력에게는 우리가 지켜줄 때까지 니네는 다 피해 갚네. 경제적인 문제 다 피해 갚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네요. 알아서 기어야 된다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그 광우병 위험물자 그 1+1 행사? 1+1 행사한 거. 그거 이제 강제 수입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은 폐기해야 될 쓰레기를 동맹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맹 때문에 한국은 이거를 쓰레기를 국민들에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과연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능한 일이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동맹? 참. 나도 그런 동맹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전화, 예. 하하,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만. 에? 6.25 몰라?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당신들이 태어나기나 했겠어. 이 역사 교육을 소홀히 하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니까. 은혜를 갚는 게 인간의 도리요. 세계인의 피로 지킨 대한민국인데 그까지 돈 몇 푼이 무슨 소용이고. 게다가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니. 그 사람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 들고 적화통일 야욕을 접지 않고 있는데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노 뭐가? 제발 부탁인데 정신 좀 차리소.
아유,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보수라고 자칭 보수분 이야기네요. 북한이 언제 남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 최선이고 기본이다. 그럴 땐 경제적 이해도 손해봐도 된다. 네. 결론이 이거네요, 이분.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워요. 저는 한국이 계속 이런 그 대외 굴종,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어떤 구역 왜곡 이런 것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북한이 남침하니까 우리는 다 손해 보고서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교훈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것이 이런 손해보는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걸 교훈을 찾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제 그 북한과 우리가 그러니까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민족이 서로 이제 이 총뿌리를 지금 겨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두고 좀 화해와 단합으로 좀 나가야 되는 게 이제는 좀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미 2000년대에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돼야지 정말로 온 결애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오히려 그 총뿌리를 버려야지 좀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이것이 오히려 한국 전쟁이 남긴 이 값비싼 교훈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미동맹 부여잡고 계실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한미동맹 붙들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냥 완전히 동맹 때문에 저당 잡혀가지고 계속적으로 손해봐야 되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동맹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좀 발언이 위험하신데 결국은 이제는 한미동맹 청산하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명확한 거죠. 손해보는 것이 명확한데 뭐 계속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한미동맹 청산 이제 하고 다시 좀 관계 재구성해야 된다. 예? 미국과도 좀 외교관계 단절하자, 단교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 외교관계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 검은머리 미국인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게 계속 활보할 텐데 지금도 사실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활보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당당한 외교가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첫 편에서 말씀드렸던 외교 역량, 취약한 외교 역량 이런 것들도 저는 이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는 좀 어렵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그 한미동맹 이거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해서 거듭나야 된다. 예. 아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검은머리 미국이 하니까 또 떠오른 또 다른 김종은 씨 있어요. 그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내정됐다. 아 김정은 씨. 그분을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모신다는. 다시요. 다시 뭐 KT 어디 사장으로 뭐 임명한다 썰 이런 거를.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특징이 있죠. 한번 그 점 찍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데려온다 또. 이야. 절대로 국민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그냥 꿋꿋하게 고수한다. 이게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면 작년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당당한 코리아. 네. 어떤 분이 외치셨죠? 어떤 분이 외치셨는데 아예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당당한 코리아, 함께 살자 대한민국, 당당한 코리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당하다는 게 정말 자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국민에게는 겉으로만 당당하고 미국에게는 당당하지 못하고 굴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나라의 자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외교 역량이 외교가 관계가 되고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과감히 갖다 버려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재설정하면 되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서로 이익되는 관계, 그게 진정한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감내하면서도 미국에 오히려 퍼주게 하는 이러한 방식의 역사는 청산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외교 전반 한 6회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기름진 음식과 술이 넘치는 이 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싸우다가 쫓겨난 힘없는 공손이들은 말고 6번에 걸친 아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외교 분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외교 현실, 검은머리 외국인, 그리고 굴욕 외교의 절정판, 네, 총 6번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이번 외교 분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편서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있는 경제 분야를 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우리 구정원 씨 고생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죠. 예, 뭐 6회에 걸쳐서 쭉 방송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뭐 방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국이 어떤 정말 이 외교관들, 국민들이 외교관들을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는 때가 언제겠느냐.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이 이 미국에 대한 어떤 굴욕적 행태, 여기에 기본이 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활약하고 있는 이상 이거는 좀 어렵다. 정부 요직들을 다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조건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이게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도 한편 들고, 대통령이 당선돼서 바뀌더라도 정말 이 공무원들이 사회, 정말 이 미국의 어떤 이 검은머리 미국인들을 정말 물갈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외교관들의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좀 칭찬을 보내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좀 그런 시대가 되는 게 저는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대한민국 오늘 한미 FTA 특집 2부 방송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에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